네, 오늘은 비디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이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디지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비디오 정보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 정보를 우리가 시간 내서 살펴보는 것은 또 나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디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기 제가 이 비디오 뒤쪽에 그 엠페 컴프레션에 관련된 내용을 한 7, 8페이지 좀 더 될 수 있는데 추가했거든요. 강의 자료에. 그래서 아마 지금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받으셨던 분들은 지금 새로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그 디지털 비디오 시그널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비디오 시그널이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리고 아날로그 비디오와 디지털 비디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블들 많이 보셨죠? 우리가 이제 비디오 타입을 얘기할 때 이 케이블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비디오 신호를 어떻게 전송하고 그리고 비디오 신호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보관하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런 비디오 케이블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디오 케이블에는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컴포넌트 비디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컴포짓 비디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S 비디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셋은 케이블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단순히 케이블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컴포넌트 비디오는 3가닥의 선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컴포짓 비디오는 여기 보면 가운데 심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의 라인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S 비디오 케이블은 그 안에 이제 작은 이제 그 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개의 채널로 연결하는 그런 기본적인 연결 방법에 따라서 이 케이블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컴포넌트 비디오는 맨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3가닥입니다. 각각에다가 컬러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드 컬러, 그린 컬러, 블루 컬러를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케이블이 바로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채널로 독립적으로 RGB 시그널들을 보낸다. 그리고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셨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컬러들을 표현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레드, 그린, 블루 3가지 컬러 컴포넌트를 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RGB 컬러 시스템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내추럴한 우리가 보는 자연광 아래에서의 컬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RGB가 주는 그 효율성 때문에 RGB 컬러 모델을 가지고 색깔을 표현하는 게 매우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모니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모두 RGB 컬러 시스템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RGB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RGB를 YCB 그 다음에 CR 이런 디지털 컬러 포맷으로 만든 다음에 보관하는 게 MPEG이나 JPEG이나 기타 등등 디지털 이미지 및 비디오에서 컬러 정보들을 보관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이 Y가 소위 루미넌스, 밝기 성분을 나타내는데 그게 우리 눈에 훨씬 더 민감하게 아주 우리 눈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RGB를 독립적으로
전송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그 비디오 시그널을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넌트 비디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크로스톡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RGB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돼서 연결되기 때문에 칼라 성분 간의 그런 간섭이 가장 적은 그런 비디오 연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RGB를 만약에 독립적으로 long distance transmission 하면 장거리에다가 우리가 전송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RGB가 싱크가 잘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RGB가 독립적으로 전송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 RGB를 독립적으로 전송하는 데 필요한 밴드위스가 충분히 확보돼야만 된다. 이런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RGB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칼라 시그널을 전송하는 방법이 뭐냐면 컴포짓 비디오 시그널입니다. 이 컴포짓은 아까 제가 잠깐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Y, CB, CR이라고 하는 이런 칼라 포맷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초에는 YCB, CR이 있기 전에 YIQ나 YUV라고 하는 칼라 포맷들을 썼는데 거기서 Y가 뭐냐 하면은 루미넌스를 의미합니다. 밝기 성분. 그리고 IQ나 UV가 바로 크로미넌스 성분, 즉 칼라 관련된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디오, 칼라 비디오 시그널을 보낼 때도 우리 눈에 훨씬 민감하게 검출되는 루미넌스, 밝기 성분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이 좀 둔하게 캐치하는 크로미넌스 성분을 또 분리해서 이게 각각을 분리해서 보내게 되면 우리가 훨씬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컴포짓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RGB를 먼저 YIQ나 YCBCR 등 글자가 좀 그렇네요. YCBCR 등 그 밝기와 크로미너스 성분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Y하고 IQ 성분을 독립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Y를 연결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UV를 연결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컴포짓 비디오에서는 Y하고 여기다가 I하고 Q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그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Y하고 IQ를 같이 섞어서 보낸다라는 게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낼 거냐? 한 채널인데 어떻게 Y하고 IQ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느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쓰는 겁니다. 성분들을 각각을 모듈레이션을 해서 세 개의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이 약간 다른 주파수 대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신단에서는 그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들을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다시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이제 모듈레이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뒷부분에 잠깐 좀 다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한 채널로만 연결이 돼 있어서 채널 안에 모듈레이션을 시키긴 하지만 모듈레이션 된 신호 성분 간에 그런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넥션을 한 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여전히 쓰고 있죠. 세 번째가 바로 S비디오인데 S비디오는 이제 그 중간입니다. 이제 YIQ라고 하는 루미너스와 IQ라고 하는 크로미너스 성분을 한 채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는 Y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눈에 훨씬 민감한 그런 성분이어서 Y를 별도로 보내고 그리고 I하고 Q를 다른 채널에 실어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Y가 독립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더 민감한 이 루미넌스 성분 자체는 훨씬 좀 독립된 형태로 좀 손상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S비디오는 시그널이 두 개의 시그널을 쓴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노트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루미너스 성분이 훨씬 더 크리티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루미너스 성분을 별도로 해서 우리가 보내면 성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분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칼라 성분들은 하나의 채널로 두 개를 모듈레이션 시켜서 섞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칼라 성분들 간에 약간의 크로스톡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크로스톡은 칼라가 이렇게 약간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는데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유효한 그런 칼라 전송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쟤를 모듈레이션 시키는지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약간 그 주제를 넘겨서 우리가 이제 비디오 시그널을 스캐닝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닝이라는 의미는 한 화면을 우리가 그릴 때 라인 바이 라인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 화면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할 때 이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오느냐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TV 사실 때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이게 UHD냐 HD냐 이걸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즉 UHD와 HD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해상도의 차이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상도의 차이지 그게 뭐 다른 가장 기본적인 게 해상도의 차이죠. 그 해상도의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한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의 전체적인 숫자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그럼 한 화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면은 2차원적인 화면이죠. X축, Y축이 다수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픽셀 값을 어떤 순서로 읽어올 거냐?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읽을 거냐? 아니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읽을 거냐? 그리고 픽셀을 아래서부터 읽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위쪽으로 읽어갈 거냐? 아니면 위쪽에서부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아래쪽으로 읽어갈 거냐? 뭐 이런 방식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스캐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캐닝은 이제 주로 두 가지 종류의 스캐닝을 씁니다. 첫 번째가 프로그레시브 스캐닝이고 두 번째가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은 요즘에 최근에 디지털 비디오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레시브 스캔이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그런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과거의 아날로그 TV 방식에서 화면을 만들어낼 때 썼던 방식이어서 더 이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의 컨텐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 그림이 있으면 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줄씩 픽셀을 값들을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도록 읽어오는 방식이 프로그레시브 스캔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캐닝 방식이죠. 인터레이스드 스캔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화면을 읽을 때 짝수줄과 홀수줄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짝수줄과 홀수줄로 구성된 화면을 각각 뭐 even field, odd field 이렇게 field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되어 있는 거는 이 다음 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이 네모 안에 있는 선들이 뭐냐 하면 가로에서 세로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픽셀들이 연결된 한 가로에서 세로의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세로로 픽셀 숫자가 1024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저 라인의 숫자가 102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줄 하나에 예를 들면 뭐 2048개의 픽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2048 가로축은 2048 세로축은 1024의 해상도를 갖는 화면이 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여기 U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라인을 읽어서 첫 번째 이 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P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U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U부터 시작되는 줄을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는 P부터 시작하는 줄을 읽는 게 아니라 P하고 R 사이에 있는 이 줄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R 다음에 있는 이 줄을 읽고 이 줄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어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으면 이제 여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 어디서부터 읽냐면 P로 와서 그 지금 읽지 않은 중간중간에 있는 라인들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캐닝하는 방법을 인터레이스드 스캔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스드란 말 자체가 뭔가를 서로 엮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짝수에 해당하는 라인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홀수에 해당하는 라인에 있는 값들을 읽어오는 방식이 인터레이스드 스캔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한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읽게 됐느냐? 이제 이거는 옛날 아날로그 TV 방식 때 있었던 그런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TV들은 소위 이제 브라운관 TV 혹시 보셨겠죠? 생각해 보시면 브라운관 TV는 뒤에 전자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총을 딱 쏘면 그 전자총의 방향을 뒤쪽에 있는 이 코일들이 힘을 발생시켜서 방향을 잘 조절한 다음에 그 방향이 화면에 딱 부딪히면 앞면, 우리가 보고 있는 유리면에 부딪히면 거기서 형광물질이 빛을 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밀한 그런 디스플레이 장치였던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한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라인하고 라인을 아주 가깝게 그리고 또 그리고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방식이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 라인을 그리기 전에 하나 건너뛰어서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사이에 라인을 그리는 방식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이라는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을 만큼 메모리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놓으면 그게 바로 화면의 도트로, 그러니까 픽셀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 인터레이스 스캐닝을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 화면을 캡처할 때입니다. 스틸 픽처를 이게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정지 버튼을 누른 그 시점이 짝수 라인을 그릴 때냐 홀수 라인을 그릴 때냐에 따라서 화면이 좀 이렇게 블러링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헬리콥터 뒤에 위쪽에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고 헬리콥터가 막 움직이면서 돌아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 B가 뭐냐 하면 필드 1, 그러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라인들을 그려서 만들어낸 그런 화면이고 여기 있는 C가 홀수에 해당하는 그런 라인들을 그릴 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진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딱 끼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인터레이스가 되면 완벽한 그림이 되게 되는 거죠. 위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홀수 라인을 그릴 때 시점과 여기 있는 짝수 라인을 그릴 때의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여기 D처럼 완전하게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캡처가 된 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위에 있는 프로펠러의 이 모양이 서로 뭉개진다거나 아니면 이 헬리콥터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에
헬리콥터의 가장자리가 이게 블러링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얘를 정지 화면을 딱 누르게 되면 일단 짝수 필드든 홀수 필드든 이 라인 절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머지 지금 내가 화면을 그리고 있던 그 시점에 있었던 필드 이외의 필드 값들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터레이스드 스캐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과거의 아날로그 TV에서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뭐 좀 페이지는 여럿이 되는데요. 내용을 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전기 신호입니다. 이쪽이 높이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축이 뭐냐면 시간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변화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브라운관에서 전자총이 총을 쏠 때 그 전자총의 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거에 따라서 만약에 화면이 블랙 앤 화이트, 즉 흑백 브라운관이었다라고 하면 저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픽셀이 밝기가 결정이 되겠죠. 이게 전압이 높으면 밝은 밝기로 될 거고 전압이 낮으면 어두운 그런 픽셀이 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화면을 한 라인을 그렸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라인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라인을 그릴 때마다 여기서부터 라인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싱크 신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싱크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이때 한 라인을 그리면 다시 그 다음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전자총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그런 시간이 여기 있는 이제 요만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TV 방식별로 이 라인에 대한 규격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얘는 아날로그 TV는 일단 화면의 비가 4대 3이었죠. 요즘은 모든 화면 비가 16대 9지만 과거에는 4대 3이었고 그리고 옛날 아날로그 TV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던 아날로그 TV는 한 화면을 구성하는데 사용된 라인 숫자가 몇 개였냐면 525 라인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그 해상도가 낮은 그런 비디오였죠. 그래서 그런 TV에서 실제로 TV 화면이 주사되는 시간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에 있는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그리는데 허용된 시간인데 문제는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전자총을 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총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뜨개질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을 하나 딱 그리면 다시 그게 왼쪽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다음 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한 줄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줄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세 번째 줄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까지 그리면 다시 맨 위에 그 다음 사진을 그릴 위치로 다시 되돌아와야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horizontal retrace 그 전자총의 위치를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 가로축에서 혹은 vertical retrace 그러니까 전자총의 위치를 화면 아래쪽에서 맨 위로 다시 되돌리는 거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렀었고 그런 것들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525개의 라인을 위에서 아래까지 그린다고 했었지만 그보다 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의 숫자는 작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아날로그 TV에서 볼 수 있었던 라인의 숫자는 대략 한 340개의 라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대략입니다. 대략. 왜 그러냐면 전자총이 당시에는
아주 정밀하게 화면에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만 오차가 있어도 라인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브라운관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흔한 고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라인들이 서로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약간 주변 윤곽이 이게 어긋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라인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화면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찌그러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죠. 뭐 그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별도의 그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였죠.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비디오 테이프 또한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날로그 TV 상태에서는 한 라인에 몇 개의 픽셀을 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가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픽셀의 숫자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은 픽셀 클락이라고 하는 것을 썼었고 이 픽셀 클락이 실제로 그 아날로그 비디오에서의 가로에서 세로 가로 방향의 픽셀의 숫자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의 요소가 됐었습니다. 뭐 그렇다는 거고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그 YIQ 성분을 어떻게 한 라인에다가 채널 하나에다가 동시에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레이션 기법을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모듈레이션 된 신호는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Y가 RGB 성분에서 뽑아낸 밝기 성분이고 그 다음에 있는 I하고 Q가 칼라 성분이죠. 그러니까 RGB를 YIQ로 바꾼 겁니다. 물론 YIQ를 거꾸로 RGB로 정확하게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분을 그냥 한 채널에 더해서 넣은 게 아니라 I하고 Q에다가 코사인, 사인을 곱해줬죠.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모듈레이션, 그러면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신호의 대역을 높이는 겁니다. FM 라디오, 그러면 FM 라디오가 보통 방송되는 대역이 뭐 수백 메가헤르츠죠. AM 그러면 뭐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사용하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 대역도 다르고요. 각각의 대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역으로 신호를 보내려면 그만큼 주파수 대역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흔히 변족, 모듈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을 하는 방법은 아주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를 모듈레이션 해라 라고 하면 그 신호에다가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다만 코사인의 주파수가 바로 모듈레이션 주파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Q라고 부르는 이렇게 뭐 값이 계속 변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 신호를 100MHz 대역으로 모듈레이션 한다 그러면 코사인 2파이 100t 100메가T 이런 주파수를 갖는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를 곱해주면 모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파수 대역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하고 Q에다가 코사인 FCT 그 다음에 사인 FCT를 곱해주게 되면 I 성분과 Q 성분이 모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전송되는 대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듈레이션을 시켜서 더하게 되면 얘네들은 I하고 Q 성분은 여기에 있는 Y가 차지하는 성분의 대역하고 서로 다른 대역에 존재하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주더라도 Y하고 I하고 Q가 사인, 코사인이 곱해진 신호를 이렇게 그냥 단순히 더해 놓더라도 Y와
IQ를 서로 분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역이 다르니까. 얘를 이제 주파수축에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쪽이 주파수축입니다. 그러면 Y성분은 뭐 이렇게 주파수 0을 중심으로 모듈레이션을 안 했으니까 0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역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I하고 Q는 모양이 다르겠죠. 이만큼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서 대역이 존재하게 되고 이 대역이 모듈레이션 된 주파수가 여기 사인하고 코사인의 주파수로 주어져 있는 FSC라는 게 모듈레이션 프리퀀시가 돼서 이러한 주파수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신호로부터 Y성분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만 잘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 축에서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잘라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패스 필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Y가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I하고 Q는 이게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모듈레이션 됐잖아요. 얘는 디모듈레이션을 시켜줘야만 됩니다. 디모듈레이션 시켜주는 방법은 곱해줬던 값하고 똑같은 사인 코사인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FSC가 곱해져 있을 때는 여기다가 코사인을 한 번 더 곱해주면 I라는 성분만 0 중심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나머지 성분들은 더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또 하면 I가 복원되고 그 다음에 이 C 성분에다가 sin FSCT를 곱한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Q 성분이 복원되는 뭐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신호가 복원이 됩니다. 여기 뭐 한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I 성분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I 성분의 코사인 FSCT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 C 성분은 I하고 Q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Y를 더해서 한 채널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하고 Q가 더해져 있는, 모듈레이션 된 상태로 더해져 있는 신호에 코사인 FSCT를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 I를 이렇게 복원해낼 수 있다. 얘를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는 모두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I만 복원이 되게 된다. 만약에 Q를 복원하고 싶으면 C에다가 sin FSCT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Q가 복원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아주 단순한 모듈레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한 채널로 이렇게 묶어도 원래 신호가 그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한 채널로 Y 성분과 I 성분과 Q 성분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보셨던 컴포짓 비디오 시그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뭐 그 다음은 밴드위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뭐 너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좀 우리가 뭐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몇 가지만 살펴보면 현재 뭐 아마 요즘은 집에서 TV들 별로 안 보실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뭐 아니면 디즈니 채널 뭐 이런 걸 보시니까 TV 컨텐츠를 별로 안 보실 텐데 TV를 보실 때 공중파 TV를 보실 때 TV 한 채널에 밴드위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6MHz 밴드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부터 채널 하나가 차지하는 대역폭이 6MHz였고요. 지금도 6MHz가 하나의 방송 채널을 차지하는 대역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동영상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동영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초당 디스플레이하는 프레임의 숫자, 화면의 숫자가 몇 개냐면 초당 이제 30장의 화면을 일반적으로 이제 30장 이상을 보기도 하는데 뭐 그 이상으로 이게 보는 그 규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당 30장의 화면을 보게 되고 그
그 30장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영상을 보통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그리고 뭐 요즘 그 극장에서도 보면 다 디지털 파일이긴 하지만 극장에서는 보통 초당 한 24장 정도의 동영상,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비디오란 정지되어 있는 이 영상, 그러니까 사진을 아주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지 이미지들을 연속으로 봐서 동영상을 보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잔상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보면 그 이미지의 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일정한 시간 동안 남아있고 그래서 그 다음 또 새로운 사진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어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물체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디오 시그널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디오는 초당 30장의 사진을 보는 게 아주 그냥 일반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쓰고 있는 TV에서 한 채널은 6MHz의 밴드위스를 갖는다. 뭐 이런 정도는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대역폭이 이렇다라는 건데 이런 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TV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NTSC라는 방식을 썼는데 그 중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로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PAL이라고 하는 방식도 썼었어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유통됐던 TV 그 디스플레이 방식이 세캄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얘는 주로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썼던 프랑스와 몇몇 관련된 프랑스 식민지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주로 쓰던 그 TV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아날로그 TV 방식이었기 때문에 화면비가 에스펙트 레이쇼가 4대 3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화면의 퀄리티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캔 라인이라고 하는 게 550에서 625 정도의 사이였는데 실제로 저것도 주어진 시간 안에 그릴 수 있는 전체 라인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화면에 보여주는 라인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작았다. 이거의 뭐 70%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아날로그 TV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느냐? 왜냐하면 아날로그 TV로부터 디지털 TV가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디지털 TV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기초적인 피처들이 애널로그 TV가 가지고 있었던 피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방송, TV 방송이 완전 전면적으로 시행된 게 대략 한 2008년, 9년 이런 때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어머님이 보시던 9시 뉴스 전에 KBS 8시 반에 하는 일일 연속극이 있었는데 그걸 잘 보고 있었는데 방송이 갑자기 디지털 방송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그 아날로그 TV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다 디지털 TV를 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셋탑 박스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디지털 TV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하는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죠. 옛날에 이제 칼라 TV가 시작됐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라 방송이 맨 처음 시작됐던 게 88 올림픽 때 8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 칼라 방송이 맨 처음 시작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HDTV가 방송되던 시점, 그 다음에 UHD TV 방송이 시작됐던 시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평창올림픽,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중심으로 방송 모드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바뀔 때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들을 다 새로 버리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방송 시스템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backward compatibility입니다. 후방 호환. 이전에 쓰고 있던 시스템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의 상당 부분 과거의 아날로그 비디오에서 썼던 규격이나 방식이나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근데 그 흔적이 필요해서 남아있다라기보다는 과거의 그런 방식으로 방송이 되면서 제공됐던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여전히 디지털 시대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널로그 비디오의 기본적인 스펙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시대에도 우리가 관찰했던 기본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RGB가 아니라 YIQ나 YUV나 이런 방식으로 비디오를 보관하려고 했다는 거. 그죠? 뭐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TV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 나라에서 바꾼다는 게 엄청난 일이죠. 그건 이제 그냥 괜히 정책적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송 컨텐츠, 그 다음에 방송 컨텐츠 유통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임팩트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새로 생겨나는 산업의 규모도 엄청나고요. 그것 때문에 또 사라져가는 산업의 규모도 또 엄청나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읽었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그 전압이 220V를 쓰잖아요. 근데 일본도 100V 정도고 일본이 100V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은 110V를 씁니다. 왜 이렇게 전압이 다르냐? 근데 기본적으로 전압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전압의 그 규격이 크면 클수록, 즉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전압의 그러니까 전류를 이렇게 전송하면서 생기는 손실이 훨씬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유리한 거죠.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20을 쓰고 있는데 왜 일본이나 미국은 아직도 100이나 110V 전압을 쓰느냐?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110 썼었죠. 뭐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110을 쓰다가 220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220으로 딱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모든 시스템들을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시스템들을 변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됐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 전체 시스템을 적절한 시기에 전압을 이렇게 바꾸질 못해서 여전히 그 비효율적인 110이나 100V 전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꾸려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TV 비디오 방식에서도 방식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애널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간단한 작업들은 아니죠. 그 산업적인 여파나 그리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어떤 퀄리티나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임팩트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비디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가 왜 디지털이어야 되느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장하는데 손실이 없다. 그 다음에 카피가 자유롭다. 그건 이제 뭐 이점도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etter tolerance라고 되어 있는 것. 즉 에러에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ease of encryption, 그러니까 암호화에 유리하다. 암호화라는 게 꼭 암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면 압축된 형태의 파일은 어떤 기술로 압축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비디오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비디오 정보긴 하지만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거나 압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매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비디오를 할 때 가장 처음 적용하는 그런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RGB를 YIQ,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에서는 디지털에서는 반드시 YCBCR로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RGB를 YCBCR 포맷으로 바꾸는 게 디지털 비디오를 저장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Y가 훨씬 우리 눈에 민감한 밝기 성분이고 CBCR은 상대적으로 우리 눈이 덜 민감한 그런 칼라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도움이 되게 만드냐 하면 그 다음에 YCBCR로 칼라 시스템이 포맷이 변환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게 뭐냐 하면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걸 합니다. 얘는 뭐냐 하면 CBCR이라고 하는 크로마 성분을 그냥 서브 샘플링, 그냥 속간에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데 아무 일이 없느냐? 그래도 사람 눈에는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매우 다양하게 하는데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444, 422, 411, 420 이런 방식들을 써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디지털 픽셀마다 각 픽셀마다 RGB 값이 있죠. 그게 칼라 픽셀이니까. 그러면 각 픽셀의 RGB 값을 YCBCR 값으로 이제 행렬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각 픽셀의 Y 값은 그대로 모든 픽셀의 Y 값은 그대로 보존을 하되 각 픽셀이 가지고 있던 CBCR 값은 422, B에 있는 422 서브샘플링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두 샘플 중에서 한 픽셀 중에서 두 픽셀 중에서 한 픽셀이 가지고 있는 크로마 YCB하고 CR 성분은 보존을 하고 그 다음 픽셀이 가지고 있는 CBCR 성분은 버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복원할 때 없어진 CBCR이 없어진 픽셀의 값은 그전 픽셀의 CBCR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사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RGB로 복원해서 우리 눈에 보게 되면 원래의 칼라 비디오와 이미지와 큰 차이를 우리 눈은 잘 느끼지 못한다. 그게 이제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원추 세포가 숫자가 그 간상세포의 숫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눈이 그런 칼라의 변화는 알지만 칼라가 이렇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칼라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2와 411, 420가 어떻게 다르냐? 422는 맨 앞에 있는 4는 4개의 픽셀 단위로 이 작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2와 11, 20는 이제 어떻게 4픽셀을 묶어서 처리하느냐 이런 방식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4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근데 걔도 444라는 모드, 하나의 모드로 쳐서 444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픽셀마다 Y 성분, CBCR 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그대로 보내고 하는 거죠. 422는 이렇게 두 개의 픽셀씩 묶어서 모든 픽셀마다 Y 값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퀄리티 확 떨어지니까. Y 값은 그대로 유지하되 CB하고 CR 값은 두 픽셀마다 하나만 보관을 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RGB로 복원할 때는 보관되어 있던 그 CBCR 값을 내가 지금 CBCR 값이 없는 픽셀의 CBCR 값으로 복사를 해서 그걸 그대로 쓰는 거죠. 411은
4개의 픽셀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4픽셀마다 하나의 CBCR 값만 보관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의 픽셀의 CBCR 값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420는 4개의 픽셀을 묶는데 이때는 4개의 픽셀을 가로로 2픽셀, 세로로 2픽셀 이렇게 묶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4픽셀이지만 뭐 420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가로축으로 4개의 픽셀마다 하나씩의 CBCR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위아래 둘, 그 다음 좌우 둘, 이 4개의 픽셀마다 하나를 보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420 이 크로마 서브샘플링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크로마 서브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정보량이 줄죠. 기본적으로 얘는 저렇게 해도 사람 눈이 잘 눈치를 채지 못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걸 하는 거니까 Y 성분은 픽셀마다 다 그대로 보관을 하지만 CB하고 CR은 원래의 정보량보다 4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죠. 411이나 420를 쓰는 경우에. 그래서 별 노력 없이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눈이 별로 눈치 못 채는 그런 데이터 압축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20 크로마 서브 샘플링은 JPEG과 MPEG 비디오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크로마 서브 샘플링 방법입니다. 왜 이런 게 유효하냐?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방법은 여기는 설명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로 해도 왜 괜찮으냐? 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렇고요. 라는 거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위에 있는 그 크로마 서브 샘플링 과정을 조금 이제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거여서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비디오의 이제 포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디지털 비디오는 화면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상도 자체도 사실은 화면이 작았다는 게 물론 그 퀄리티 해상도를 의미하는 게 될 텐데 작은 화면에서 서비스되는 게 매우 일반적이어서 해상도도 되게 이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CIF, QCIF 뭐 이게 이제 요즘은 뭐 이런 비디오가 서비스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비디오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QCIF는 176 by 144 이게 픽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로우 퀄리티 비디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CIF가 352 by 288 정도였고 그리고 720, 576 이게 이제 과거의 아날로그 TV보다는 해상도가 높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 DVD 비디오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있겠죠. DVD 비디오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갖는 정도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루미넌스 Y 성분을 의미합니다. Y 성분은 이 정도인데 보면 크로미넌스 이제 CBCR 성분은 다 화면마다 다르죠. 이게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 달리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0가 가로축으로 둘마다 하나, 세로축으로 둘마다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각각 가로축의 픽셀 숫자, 세로축의 픽셀 숫자가 절반씩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CIF, QCIF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HDTV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TV가 처음에 HDTV라는 방송 방식에 대해서, 비디오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된 거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뭐 1980년대 이럴 때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이 많이 됐었거든요. 발전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HDTV도 처음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기가 1970년도 상당히 오래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술을 뭐 표준화를 하고 이 표준화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에다 디스플레이 붙이고 해서
정작 HDTV 형태로 방송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TV가 그런 식으로 모습을 갖춘 게 2000년도 중반 이후입니다. 2010년 직전, 그 전,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기 시작했죠. HDTV가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해상도를 높이는 겁니다. 과거에 아날로그 TV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해상도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그 에스펙트 레이쇼, 가로 세로의 비율도 바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4:3에서 16:9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앞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체 시야가 세로축보다는 가로축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눈으로 보는 한 화면에 우리의 시야의 그런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로축의 길이를 더 넓은 특성을 적용을 해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16:9보다 더 넓습니다. 가로축이 더 넓습니다.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관 화면은 가로축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6:9라는 에스펙트 레이쇼가 바뀐 거랑 그 다음에 해상도가 아주 혁신적으로 높아진 게 디지털 TV, 즉 HDTV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로 삼았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기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TV에서 한 채널을 차지하던 한 채널의 밴드위스가 6MHz였습니다. NTSC의 경우에 PAL 방식은 8MHz였고, 근데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비디오를 디지털로 변환하게 되면, 별 조치 없이 변환하면 20MHz보다 훨씬 더 넓은 밴드위스가 필요했던 겁니다. 송신을 하려면. 근데 당시의 TV는 한 채널의 밴드위스가 6MHz였고, 그것들을 벗어나서 방송을 하게 되면 소위 TV를 다 새로 사야만 됐던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할 것이냐. 20MHz를 훨씬 넘는 그 데이터량을 6MHz 안으로 어떻게 우겨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이터 압축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MPEG이라고 하는 데이터 압축 기술이죠. 그래서 HDTV를 개발할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술과 두 번째는 기본적인 TV, 디지털 TV의 방송 기술,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필요했었고, 이제 이 디지털 정보 입장에서는 디지털 비디오를 압축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한편 나중에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HDTV 할 때 D는 소위 definition, high definition TV에서 defini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definition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관점, 우리의 이 시야의 어떤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high defini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뭐 해상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해상도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다른, 약간 좀 그거보다는 조금 뉘앙스가 조금 다른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해상도라고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뒤에 한 번 더 그 의미가 왜 이렇게 생각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HDTV에 대한 논의가 1970년도 시작된 다음에 비로소 1990년도 그 다음 93년쯤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이 조금 형체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랜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체들도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1995년도에 이르러서 일종의 HDTV 방식이 뭐 ATSC 디지털 TV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도 중반에 10년 전에 2000년도 오면서 HDTV 수신기 하드웨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서 실제로 HDTV가 방송이 된 거죠. 제가 이제 1990년, 80년도 이럴 때 이제 대학원에 다녔었는데 이제 90년쯤 전후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오디오를 합니다. 디지털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중에서도 이제 이 TV 방송에 들어가는 오디오 압축 이런 것들도 제가 하는 부분이어서 그때 이제 LG전자하고 저희가 과제를 했었는데 읍면동에 있는 LG전자 연구소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HDTV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HDTV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죠. 가면 HDTV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HDTV를 수신하고 그 다음에 압축된 비디오를 복원해서 화면에 뿌리는 그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제 키높이 정도의 캐비넷이 5개, 6개가 붙어서 하나의 HDTV 형태의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IC화되고 소형화되고 하면서 요즘은 아주 작은 기판 하나로 HDTV가 수신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은 결국은 VLS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직접 회로 기술이 아주 혁신적인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패러럴하게 가야만 시스템적인 혁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ATSC라고 하는 그 방송 기관에 의해서 그 표준화된 디지털 TV, 특히 HDTV의 기본적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Full HD라고 하는 규격이 가지고 있는 그 규격의 숫자들입니다. 가로축은 픽셀 숫자가 대략 2000개쯤 되고요. 세로축은 픽셀의 숫자가 1000개쯤 됩니다. 그 다음에 aspect ratio는 당연히 16대 9고 가로 세로 비율이. 그 다음에 얘가 초당 몇 장의 사진을 그리느냐.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picture rate입니다. 그러니까 60i 그러면 i는 뭘 의미하냐면 interlaced scan을 하는 경우에 초당 60장을 그린다는 거니까 한 장이 짝수 화면에 해당하는 라인일 거고 두 번째 장이 홀수 라인에 해당하는 사진이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져야 한 장의 사진이 완전한 사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인터레이스 스캔을 하는 경우는 초당 60장의 사진을 그리긴 하지만 두 장이 모아져야 완벽한 한 사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당 30장의 완전한 화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30p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30장을 초당 보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HDTV가 초당 30장의 완전한 완성된 사진을 연속해서 본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24p라는 것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죠.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약간 깜빡거리는 화면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관처럼 주변이 이렇게 어두운 환경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초당 24장의 그런 화면을 보아도 그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밝은 데서 24장의 화면을 불빛, 특히 형광등이나 이런 게 있는 데서 24장의 화면을 보면 그게 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초기 단계의 HDTV는 가로축의 레졸루션이 1280 픽셀이었고요. 세로축의 해상도는 720 정도였고 에스펙트 레이쇼는 16대 9 뭐 등등으로 제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TV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HDTV라고 불렀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스펙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Full HD 그러면 그게 바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이런 스펙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SD, Standard Definition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정도의 그런 좀 과거의 애널로그 TV보다는 해상도가 높지만 그러나 HDTV에 비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비디오도
HDTV 규격을, 디지털 TV 규격을 만들면서 제공을 했었죠. 가장 핵심적인 압축 기술, 비디오 압축은 MPEG-2 비디오 압축 기술을 썼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뒷부분에 잠깐 소개를 할 겁니다. 비디오 압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오디오, 이 MPEG-2 안에 들어가면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 압축 기술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HDTV를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하면서는, 특히 북미랑 우리나라에서 표준화하면서는 비디오는 MPEG에서 만들어낸 MPEG-2 압축 기술을 썼지만 오디오는 MPEG-2에 있는 오디오 압축 기술을 쓰지 않고 돌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AC3라고 하는 압축 기술을 썼습니다. 뭐 요즘은 TV를 안 보실 거라고 제가 벌써 이렇게 가정을 했지만, 나 가끔 이제 TV를 보면 TV 그 영화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영화 볼 때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D자 두 개가 거꾸로 나란히 두 개가 카피돼서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옅은 로고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 오디오가 돌비에서 제공하는 AC3 방식으로 압축된 5.1 채널 오디오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왜 이렇게 AC3를 썼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돌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오디오 압축 기술이 상당히 성능이 좋았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돌비가 이제 북미, 미국에 있는 그런 연구소를 근거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은 뭐 거의 다국적 기업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또 거기에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돌비가 이 HDTV의 그 오디오 표준이 되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돌비라는 회사가. 돌비라는 회사는 딱 들어가면 여기는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들밖에 없어요. 초기에 돌비라는 회사는 뭐 한 100명, 100여 명 정도의 고급 연구원들만 존재하는 그런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상당히 큰 회사로 이제 얘가 커졌죠. 그래서 요즘 돌비가 뭘 해요? 돌비가 뭘 하냐면 아마 가족들과 함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가시면 특별한 영화관이 하나 있죠.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아트모스 관이라고 하는 영화관, 보통 멀티플렉스 관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아트모스 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영화 티켓이 또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기 들어가면 오디오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아트모스 관에 가면 뭐 이상한 오디오부터 들려주죠. 뭐 이 나뭇잎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뒤로 소리가 돌면서, 그게 뭐냐면 돌비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영화관의 오디오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이펙트가 훨씬 오디오 이펙트가 좋은 그런 소위 검증받은 그런 오디오 트랙이죠. 근데 하여간 돌비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걸 하고 있어요. 영화를 찍을 때 그 영화 오디오를 돌비에서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 돌비에서 라이센싱을 해주는 아트모스 포맷으로 찍으면 영화 촬영에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정리를 하면 HDTV는 일단 에스펙트 레이쇼가 4:3에서 16:9로 바뀌었다. 그리고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이제 뭐 가능하면 지향한다.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넘어간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UHD TV,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TV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만 지원하게 됩니다. 뭐 숫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얘하고 얘만 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HD와 Full HD의 해상도 차이. 우리가 UHD는 두 가지 종류의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흔히 뭐라 부르냐, 4K 비디오, 8K 비디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부릅니다. 4K와 8K가 의미하는 바는 가로축의 해상도 숫자가 4000이냐 8000이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UHD가 제공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비디오가
가로축이 8000 픽셀, 세로축은 대략 4000 픽셀 정도 되는 그런 비디오를 실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4K 비디오도 흔히 있고요. 그래서 풀 HD에 비하면 풀 HD가 가로축이 2000 픽셀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로축은 1000 픽셀. 요거에 비하면 위아래 그 가로축의 해상도가 4배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좌우로 해상도가 4배가 좋아졌고, 위아래로도 해상도가 4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픽셀의 숫자는 16배가 많아졌으니까 해상도가 16배가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부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풀 HD에 비해서 대략 16배 이상 되는 그런 픽셀의 숫자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량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아래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비교해 보면 나중에 이제 그림도 나오니까 그림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캔하는 모드는 아날로그에서는 인터레이스드 스캔을 했었는데 그냥 HD까지는 인터레이스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HD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인터레이스드 스캔은 버리고 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프레임당 스캔 라인도 HD에서 제공하는 최대가 대략 스캔 라인의 숫자가 1000 라인,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2000, 세로축으로 1000이니까 세로축으로 라인의 숫자가 1000개 정도였는데 UHD로 넘어오면서는 그게 4000 라인까지 4배, 거의 4배 가깝게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라인당 픽셀의 수, 즉 가로축의 해상도도 풀 HD가 2K 정도였던 반면에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은 8K 정도까지 이게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에스펙트 레이쇼는 당연히 16대 9가 다 지원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특이한 설명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Viewing distance가 0.75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high definition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6MHz 채널을 몇 개를 썼느냐? HD에서도 하나 썼고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UHD에서도 하나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엄청나게 압축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량을 대략 계산을 하면 풀 HD의 경우는 가로축이 2000개의 픽셀이 있고 세로축은 1000개의 픽셀이 있죠. 이게 한 장의 화면을 그릴 때 픽셀의 숫자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픽셀을 RGB 8빛으로 표현하면 한 픽셀의 칼라 값을 나타내는데 24개의 비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당 이런 사진을 몇 장을 보냐 하면 30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당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비트 숫자가 됩니다. 2000 곱하기 1000 곱하기 24 곱하기 3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압축해서 MPEG-2라는 압축 방식으로 압축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6MHz 채널 하나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UHD로 오면 이게 화면 사이즈는 16배가 됐는데 여전히 6MHz 한 채널에다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압축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오디오 채널의 숫자는 기존의 아날로그 TV는 2채널만 썼습니다. 그런데 HD로 오면서는 5.1 채널 서라운드를 제공을 했고요. 돌비에서 지원하는 그 다음에 UHD가 되면서는 22.2 채널까지 확장해서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참 그걸 얘기하기 전에 5.1에서 0.1은 뭘 의미하냐면 완전한 채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브우퍼 같은 채널이 이제 0.1 채널입니다. 스피커는 있으나 그 스피커가 전체 대역을 다 차지하는 신호를 가지고 제공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서 5.1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22.2 채널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스피커가 24개라는 의미입니다. 24개를 써서 3차원 오디오를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2가 뭐냐 하면 서브우퍼가 2개가 사용된다는 의미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집에서 이런 걸 쓰는 분은 없죠. UHD TV 사면 스피커를 뭘 주시나요? 보통 스피커 어레이를 이게 바 타입의 옆으로 길쭉한 스피커 어레이를 보통 받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스피커 밑에 놓고 소리를 보통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22.2 채널은 뭐 그런 규격까지 얘가 지원한다는 의미지 꼭 이렇게 해야 이제 오디오가 정확하게 들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기술적인 비교, HD와 UHD의 기술적인 비교. 일단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보면 여기 있네요. HD는 420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UHD는 420도 지원하고 422, 444, 444는 크로마 서브 샘플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만큼 데이터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칼라에 대한 해상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에스펙트 레이쇼는 다 똑같이 16대 9고 그리고 뭐 해상도는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고요. 4K는 가로축 픽셀의 숫자가 4000, 8K는 8000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HD는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죠. 뷰잉 앵글. 내가 이 화면을 볼 때 화면의 사이즈와 이것을 보는 시청자 간의 그 거리에 따라서 내가 보는 이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HD는 30도입니다. 30도라는 게 이제 집에 갖고 계신 TV 화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55인치 정도다라고 하면 30도를 개런티 하려면 거리가 한 2m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그런데 UHD, 특히 8K로 오면서는 이게 110도입니다. 만약에 집에 갖고 계신 55인치가 UHD TV다. 8K 서비스를 하는 UHD TV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가 8K다. 라고 하면 110도를 뷰잉 앵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 화면 아주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돼. 이게 바로 뷰잉 앵글이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거기와 관련된 숫자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HD TV는 뷰잉 디스턴스가 3H입니다. 그러니까 55인치짜리 TV면 TV의 높이의 3배 되는 거리에서 이걸 보는 게 적절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UHD, 특히 8K는 0.75H입니다. TV 화면이 55인치고 높이가 한 1.23m 정도 된다라고 하면 곱하기 0.75 되는 거리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HD에서 UHD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노렸던 게 단순히 화면의 화질을 높여서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UHD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화면을 대형화해서 대형화된 화면으로 영화나 컨텐츠를 보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낸 게 UHD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집에 55인치 TV가 있다. 근데 이게 UHD TV를 사셨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2m 떨어진 데서 내가 TV를 본다? 그러면 저 TV가 UHD인지 HD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UHD를 사셨다면 잘못 사신 거죠. 그 정도 거리에서 보실 건데 UHD를 사셨다면. 물론 요즘 그런 컨텐츠도 별로 많지는 않지만 잘못 사신 겁니다. 만약에 TV를 100인치짜리를 사겠다라고 하시면 UHD TV를 사셔야죠. 그래야만 가까이서 보셔도 그 화면이 그대로 해상도가 유지되고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이득이 뭐냐 하면 몰입감을 엄청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대한 몰입감을. 그래서 UHD TV가 표준화된 거고 그런 이유로 UHD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화면 크기를 비교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920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는 우리 집 TV가 HD인데 HD TV입니다. UHD TV는 이것의 가로축으로 4배, 세로축으로 4배입니다. 여기가 4000인데 이게 4배만큼 안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물결무늬를 해서 실제로는 요거보다 더 넓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UHD TV 화면의 사이즈고 여기 있는 게 HD TV 화면의 사이즈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UHD 컨텐츠를 HD 퀄리티를 갖는 TV에서 보면 그러니까 UHD를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화면을 갖는 UHD를 사서 TV를 보신다면 UHD TV를 이제 사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HD TV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디오를 보는 환경을 초대형 화면으로 가정하고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UHD라고 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진 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D는 픽처 하이트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어느 정도 TV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에서 보면 화면이 매우 깨끗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풀 HD의 경우에는 UHD의 경우에는 화면의 높이가 엄청나게 커야만 된다. 그 높은 크기의 아주 큰 화면의 높이에 0.75배 되는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위치가 되겠죠. 그 위치에서 보는 것을 가정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뷰잉 앵글이 내가 바라보는 TV의 앵글이 100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22.2 채널 서라운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2 채널은 스피커가 실제로 24개를 씁니다. 근데 얘는 위쪽에 어퍼 레이어가 있고요. 여기 9개가 사용이 되고 미들 레이어가 10개가 사용되고 뭐 이런 그 스피커 배치를 고려해서 만들어낸 오디오 포맷이 20.2 채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뭐 스피커를 놓고 보는 사람은 없죠.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때 3D TV를 되게 가전 3사하고 LG에서 옛날엔 가전 3사였는데 요즘은 가전 3사가 아니죠. LG하고 이제 삼성전자만 남았으니까 뭐 현대전자도 없어지고 그래서 가전 회사가 별로 많지 않은데요. 3D TV가 한때 상당히 많이 마켓에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D TV가 뭐 여러모로 많이 이제 활용될 듯 하다가 3D TV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3D TV는 일단 3D를 느끼려면 안경을 써야만 됩니다. 안경을 안 쓰는 버전도 있어요. 무안경 3D TV도 있는데 그때 무안경으로 보게 되면 되게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여전히 3D TV가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이제 뭐 3D 뎁스를 줘서 몰입감을 높인다 이런 건데 그러다가 이런 TV가 시장에 나올 때쯤 UHD가 이제 표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UHD는 아래 보시는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화면 앞쪽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거대한 화면 앞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몰입감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앞에서 얘기한 3D TV가 주려고 했던 몰입감 못지않은 게 이 UHD TV에서 제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3D TV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바로 UHD TV 세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랑 이 3D TV에 들어가는 오디오 솔루션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그 기술이 3D TV에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개발한 사람들은 그 승진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됐으면 저희도 이제 되게 잘 됐을 텐데 3D TV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뭐 그거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빛을 못 보고 HD TV로 넘어와 버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D TV 이제 아날로그 방송을 2012년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죠. 완전히 풀 디지털로 다 넘어갔죠. 모든 나라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방송들은 다 디지털이고 사실은 또 그러다 보니 TV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우리나라 UHD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죠. 이제 이런 이벤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놓고 여기 보시면 또 브라질 올림픽 2016년에 있었던 브라질 올림픽 때 4K UHD가 상용화됐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8K 이제 완전한 풀 퀄리티의 UHD가 실제로 서비스되는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약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 컴프레션이 되게 중요한데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살짝 집어넣는데요.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여서 아주 기본적인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TV 방송할 때 디지털 방송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데이터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데이터가 특히 초당 30장의 화면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죠. 따라서 압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6MHz라고 하는 되게 제한된 대역폭, 왜냐하면 그게 기존의 아날로그 시대부터 넘어온 한 TV 채널의 대역폭이기 때문에 그 대역폭에다가 대역폭을 사용해서 비디오를 서비스하는 것, TV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압축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압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이 초당 30장의 화면을 봅니다. 따라서 그 30장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화면의 그 비디오들을 이제 캡처해서 그걸 디지털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 얼굴을 이렇게 심하게 움직이시지 않는 한 한 장의 사진을 보면 되게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사진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그냥 독립적으로 걔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독립적으로 보내면 데이터량만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사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이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거를 독립적으로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빼기를 합니다. 현재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을 빼면 대부분의 컨텐츠가 유사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야구에서 야구공이 날아간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의 사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원래 사진이 이게 있었는데 그 전 사진하고 빼면 이런 모양만 남습니다. 상당 부분이 없어지고 일부 정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디지털 정보로 보내는 것보다 얘를 디지털 정보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비트를 적게 쓴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프레임하고 프레임 간 빼기를 하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많은 정보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화면 안에 뭔가 움직임을 갖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이런 없어지는 빼기로 단순한 빼기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소위 움직임 보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내가 지금 관심이 되는 블락에서 오브젝트가 물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추정한 다음에
그 움직임을 보상해서 빼면 세 번째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정도의 남은 잔여 시그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정보를 여기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게 얘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트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빼기를 한다. 근데 그냥 빼지 않고 모션 에스티메이션 한다. 즉 움직임을 추정해서 움직임을 보상한 이후에 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비디오 압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디오에서는 보통 그런 처리를 하는 블락 단위를 그 16픽셀 바이 16픽셀 단위로 얘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16픽셀, 세로 16픽셀을 하나의 블락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JPEG이든 MPEG이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블락의 단위가 8x8입니다. 8x8로 블락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끔 에러가 생기면 모자이크 같은 그런 에러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8x8 블락이거나 비디오의 경우에는 16x16 블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8x8나 16x16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쓰는 그 기본적인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16x16을 막 나눈 다음에 이 블락들에 있는 물체들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 정도를 추정하고 그 움직임을 보상해서 빼게 되면 이렇게 이런 남아있는 잔여 정보들이 상당 부분 정보량이 줄어들게 돼서 훨씬 적은 그 잔여 성분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비디오 압축을 합니다. 그게 이제 MPEG-1과 MPEG-2에서 하는 비디오 압축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에 있는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블락이 16x16 픽셀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16x16 픽셀을 420 크로마 7 샘플링을 하면 이게 픽셀이 가로축으로 16개, 세로축으로 16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픽셀별로 Y 성분이 있고 CBCR 성분이 있을 텐데 420 서브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Y 성분은 그대로 두고 CBCR 성분은 가로축 2분의 1, 세로축 2분의 1 사이즈로 그냥 하나씩만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BCR은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16x16 블락이었지만 CB하고 CR은 420 서브 샘플링을 해서 8x8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x8이 만들어지면 DCT라는 걸 해요. DCT라는 게 이제 Discrete Cosine Transform의 약자인데 DCT라는 걸 통해서 그 움직임 정보가 아니라 픽셀 정보를 주파수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의미 있는 주파수 정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JPEG과 MPEG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압축 방식입니다. 뭐 어떨 때는 이 움직임 보상을 이전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프레임을 쓰기도 한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MPEG-1에서 뭐 이렇게 압축을 한다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리를 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는 프레임끼리 데이터량을 값들을 서로 빼면 정보량이 확 줄어든다. 근데 그냥 빼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을 보상해서 빼면 정보량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축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빼게 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프레임들은 온전하게 한 프레임씩 압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에서 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압축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한번 빼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게 되면 한번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면 그거에다가
그 다음 게 뺄 셈이 되고 그 다음 게 뺄 셈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계속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I 프레임이라고 하는 독립된 프레임을 집어넣게 되죠. 그럼 얘는 압축률이 제일 낮습니다. 7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빼되 움직임을 보상해서 빼게 되면 압축률이 20분의 1로 줄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뺄 때 앞뒤 프레임을 다 참고해서 빼는 방식을 쓰게 되면 데이터량이 심지어는 50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엠팩1 비디오에서 압축률이 27대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런 정도의 압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풀 HD TV 비디오를 6MHz 밴드위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나온 UHD TV에 사용된 압축 방식은 이거보다 훨씬 압축률이 높고 그러면서도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화면을 압축한 상태에서 6MHz 밴드위스에 집어넣어서 이제 송신을 하게 한 거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기 그 UHD TV에서 사용하는 압축 방식의 그 컴프레션 레이쇼가 어느 정도로 좋으냐? 그러면 H.264가 사실은 이제 풀 HD TV에서 사용하는 그런 압축 방식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35.4%라는 거니까 데이터량이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뭐 등등 해서 훨씬 압축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 HD로 UHD 방송으로 오면서는 훨씬 얘가 압축 효율도 높아지고 가장 최신의 데이터 압축 기술을 사용한 그런 그 비디오 압축 방식이 UHD TV에 사용하는 비디오 압축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UHD든 HD든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 압축의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초당 30장의 화면을 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이웃하는 화면끼리 서로 뺄셈을 통해서 중복적인 정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보상해서 빼면 훨씬 중복적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